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환입니다. 계속 대체 공휴일 때문에 월요일에 방송을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위영성님, 크롱프렌즈님 모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잘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원래 제가 농담으로 여름을 빼고 3계절을 다 탄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가을이 짧아서 다행히 가을을 많이 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가을마다 얘기를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천고 규비의 계절이라고, 하늘이 높아지면서 규현이가 살찌는 계절이다. 근데 요즘 제가 원래 먹는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도 나이가 지나면서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춤형 항정사님, 가을 많이 타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고 소통을 하는 그런 증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창옥 교수님인가? 굉장히 유명하신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제가 강연을 한번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계절의 변화를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내일은 밖에 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하늘과 나무를 보시면서 또 계절이 바뀌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항장선님, 다음에 마른 아이 살찌는 법 알려주세요. 자녀분이 되게 마르셨나 봐요. 아무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태어날 때 팔싹둥이로 태어났고요. 2.25kg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극소 아주 굉장히 작진 않았지만 2.25면 굉장히 그래도 작은 편이죠. 그리고 한 6살 때까지는 저희 아빠 말씀으로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아서 딴 데 보고 있을 때 입에다가 숟가락 한 스푼을 줘야지 밥을 한 숟가락 먹었다. 약간 공원 한 바퀴 돌고 한 숟가락.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말랐었다가 제가 미국에 이제 부모님 아빠 연수 때문에 2년 동안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이제 저희 엄마께서 아빠가 퇴근하시고 나시면 이제 영어 회화를 배우셨었어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기다리시는 동안 그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저와 저희 남동생을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윤희님은 아시겠지만 미국 맥도날드는 놀이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면서 이제 그 세트 이름이 뭐죠? 해피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제 거 하나, 남동생 거 하나를 시켜주셨는데 저희 남동생은 굉장히 토종이에요. 그래서 안 먹었대요. 그래서 남동생이 안 먹은 것까지 제가 먹고 나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햄버거를 밤마다 먹고 나서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고 여러 가지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살이 잘 안 찌고 굉장히 살이 안 찌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의학적으로 마른 아이를 어떻게 살찌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시기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공부를 해보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 맞습니다. 해피밀의 힘이죠. 요즘은 해피밀이 플라스틱이고 다 이래서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고 책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서 저희 딸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 전 시간에 천식과 COPD에 대해서 강의를 가천대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찬바람이 불고 물론 미세먼지는 날씨가 날이 차질수록 좀 감소하는 역할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쪽에서 기류가 내려오는 그러한 겨울철이 되면 또 중국에서 여러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땔감 때문에 나오는 그런 연기들이 한국으로 또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천식이라든지 COPD 같은 질환들이 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좋은 주제를 해주신 것 같고, 기침하면은 다들 걱정이 많이 되시고, 특히 요즘 계절 같은 경우에서, 요즘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기침, 열나고 콧물 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폐렴구균 예방주사입니다. 폐렴구균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고 예방주사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보면, 화이자랑 같이 맞으면 안 되는 백신은 없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 얘기하시는 거죠? 화이자는 실은 백신 전문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백신의 대명사가 된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CDC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모든 코로나 예방주사는 다른 백신과 같이 맞아도 무관하다. 그러니까 다른 백신들처럼 동시 접종 전혀 문제 없으시니까 독감 백신 같이 맞으셔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식당을 갔었는데, 식당에 굉장히 친한 사장님께서 얼굴이 쪽 빠지신 거예요. 물론 제가 봄에 가고 굉장히 한 7, 8개월 만에 뵙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했더니, 내가 화이자 2차를 맞고 독감 백신에 폐렴구균까지 같이 맞아서 죽다 살아났어, 이러시더라고요. 폐렴구균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에 있어서의 별명, 특히 화이자의 폐렴구균 예방주사 별명은 피버샷이에요. 미국 애들이 피버샷이라고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폐렴구균 백신은 아이들이 맞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폐렴구균 예방주사가 아이들한테 맞추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머지 GSK 거는 상대적으로 열이 좀 덜 나는 느낌이에요. 제가 맞춰봤을 때. 어쨌든 그것도 열이 날 수 있죠. 독감 백신은 당연히 독감량 증상이라고 해서 백신만으로도 독감 걸린 것 같이 심하게 근육통이 있고 열감기가 열 질환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코로나도 화이자는 2차가 1차보다 더 힘들다고 여러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2차를 맞으실 거면 잘 상담을 하시고 같이 맞으실지 나눠 맞으실지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긴짧은님, 어렸을 때 뇌수막염 관련 뇌수막염 예방주사, 뇌수막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전에 파상풍을 다뤘을 때 뇌수막염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 타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욘디의 이전에 제 파상풍 편을 보시면 뇌수막염 예방주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뇌수막염 예방주사 있습니다. 근데 뇌수막염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호두과자님, 미국에서는 프리베나 20이 허가가 됐다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미국 거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폐렴구균은 무슨 균인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폐렴구균은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라는 이렇게 굉장히 긴 학명을 지닌 균이고요. 쌍구균이에요. 그래서 그람 염색을 했을 때 양성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쌍구균이고요. 피막을 가진 폐렴구균에서만 사람에게 질병을 앓게 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막의 다당의 혈청학적인 성질에 따라서 종류 번호를 매기는데 90여 가지가 현재 있고요. 이 피막 다당에 대해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서 얘가 들어오면 이 항체들이 작용을 해서 얘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이제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알려져 있는 굉장히 많은 90여 가지의 혈청학
혈청형 중에서 침습적인 폐렴구균, 그러니까 폐렴구균이 중이염도 일으키고 폐렴도 일으키고 하지만 수막염, 그래서 뇌를 싸고 있는 막에도 염증을 일으켜요. 아까 뇌수막염 말씀 주셨는데 폐렴균이 굉장히 대표적인 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폐혈증이라고 그래서 피를 따라서 폐렴구균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병들은 침습질환, 그 다음에 폐나 중이염 같은 걸 일으키는 경우에서는 비침습적인 질환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침습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서는 약 10가지가 이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예방주사를 통해서 예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 된다고, 정말로 열심히 성인도 백신을 맞추고 소아도 백신을 맞춰서 폐렴구균에서 침습 질환을 일으키는 혈청형을 굉장히 많이 감소를 시켰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코 안 점막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거기를 애들이 세균이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쁜 애들이,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애들이 그 자리를 지키다가 없어지니까 이류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참 신기한 게 나쁜 녀석들을 감소시켰지만 아류들이 다시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질환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백신의 장기적인 계획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자에서 20가, 또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 계속 폐렴구균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숫자를 넓혀서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걔네들을 다 커버를 하려고 하는 제약회사 과학자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폐렴구균은 증상이 없는 우리 같은 건강한 성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상적인 짐락균이어서 거기를 정상적으로 착하게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얘네들이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약 5에서 10%,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많게는 60%까지도 비인두에서 균 검사를 하면 정상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이렇게 짐락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랑 사이좋게 살고 있던 세균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습적인 질환,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깊숙이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침습적인 질환이 있고 비침습적인 질환이 있는데, 폐렴은 비침습적인 거고 균혈증이라든지 수막염은 침습 질환입니다. 대부분 폐 질환 같이 어떠한 선행 요인이 있는 경우에서 굉장히 더 잘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성인이랑 소아랑 조금은 양상이 다른데,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침습 질환을 2세 미만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쭉 감소해서 건강한 성인한테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가 다시 65세 이상의 면역이 점점 떨어지게 되시는 노인분들에서 다시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폐렴구균 예방주사 다당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나라에서 공짜로 맞춰주게 되는 거고, 소아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이거를 예방 접종 사업에 집어넣어서 소아들도 돈을 내지 않고 맞을 수 있게 해줬었죠. 그래서 소아랑 성인이랑 조금 양상이 다른데,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폐렴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특히 어떤 성인이 폐렴이 걸렸을 때 거의 60%까지도, 많게는 60%까지도 원인균이 이 폐렴구균이라고 합니다. 폐렴이 걸리면 성인이나 소아나 조금 다른 양상이기도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서 폐렴이 걸리면 갑자기 열이 엄청 많이 나고 오한이 납니다. 그리고 객담이 나오는데 굉장히 누렇고 끈적끈적한 굉장히 기분 나쁜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침을 할 때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곤란도 오고 저산소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역이나 인플루엔자가 감염된 이후에 세균성 합병증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조금 면역이 떨어지신 어르신들께서 만약에 독감에 걸렸을 때 독감의 증상으로 끝이 나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면역이 약해져서 다른 2차적인 세균 감염의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화이자에서는 더블샷이라고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으면서 폐렴구균을 맞으라는 그러한 뭐라 그러죠? 그러한 행사?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국제진료소에 있을 때 외국인 노인분들이 오셔서 독감 맞으면서 나 폐렴구균 주사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65세가 넘으셨는데 폐렴구균을 맞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씩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폐렴으로 끝나면 너무 다행인데 폐렴 다음에 짝꿍으로 균혈증이 발생을 한다 그래요. 한 25%에서 30%, 한 3분의 1까지는 폐렴을 걸렸는데 폐렴 때문에 균혈증까지 걸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20%가 사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막염 같은 경우에서는 수막염 아까 이제 수막구균 또는 뭐 뇌수막염 어쨌든 뇌를 썩이는 막에 염증이 생기면은 증상은 대부분 똑같아요. 고열이 나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구토를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폐구균에 의해서 수막염이 나타날 경우에서는 신경학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침습적인 균혈증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아에서는 어떨까요? 소아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기 걸리면 대부분 애들이 중이염이 같이 오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도 중이염이 오고 열이 계속 나면 항생제를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래도 자주 처방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폐렴구균에 의한 중이염이 혹시 생길까라는 걱정 때문이기는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급성 중이염이 왔다고 해서 이게 100% 모든 게 세균성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에 있어서 많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비동염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지역사회 획득 폐렴, 또 폐렴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결막염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이 균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안화 주위에 봉화증염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제 봉화증염이라고 해서 이 피부 밑에 있는 피부 밑에 연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가을철에 굉장히 많이 조금 빈도가 제가 더 높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긁고 눈을 많이 비비고 이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폐렴구균이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봉화지겸이 이러한 팔, 다리 이러한 말단 부분에 생기는 거에서는 물론 저도 봉화증염이 생겼다가 갑자기 막 근육이 괴사가 일어나면서 응급수술을 들어갔던 아이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봉화지겸이 팔다리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연고나 먹는 항생제로 가능하지만 눈 주위에 왔을 경우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혈류 중에서 뇌로 곧장 밸브 없이 들어가는 혈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 주위의 감염은 입원을 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항생제를 굉장히 세게 쓰죠. 심장에 염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골수, 뼈 안에 여러 가지 혈구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쪽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관절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굉장히 간단한 질환도 생길 수가 있지만 국소 감염, 뭐 중이염이나 이런 감염 없이 1차적으로 균열증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6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피검사, 뇌척수액 검사, 소변 검사하고 무조건 입원시켜서 항생제 쓰고 결과 나올 때까지 보는 이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소아과 응급실 근무를 할 때 늘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막 2, 3개월 꼬맹이가 열이 나서 제가 이것도 검사해야 되고 이거 막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막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애한테 그런 검사한다고 돈 벌려고 그러냐고. 근데 꼭 말씀드리지만 애들한테 검사한다고 레지던트한테 돈이 생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러한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연령대에 열이 났을 때 물론 가벼운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바이러스가 아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항생제를 써야 되는 연령대가 있어요. 특히 3개월 이하는 무조건 그렇고 6개월 이하까지도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이들이 세균 감염, 특히 이런 폐렴구균에 취약한 연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무서운 검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연령에서 발생하는 침수 폐렴구균 감염증의 약 70%가 바로 이 세균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2, 4, 6개월, 12, 15, 18개월의 아이들이 폐렴구균 주사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캠파피그님 감사합니다. 후원을 해주셨다고 해서 네, 칭찬드립니다. 진단과 치료는 다른 세균들이랑 똑같아요. 검체에서 균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부위에서 피를 뽑고 가래를 뱉고 그 다음에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뇌척수액을 뽑고 해서 이 균 검사가 나오는 2, 3일 동안은 이에 맞춰서 항생제를 씁니다. 근데 치료는 항생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하도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 항생제 내성 균주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떤 감염이 의심되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간을 정하고 균 검사가 나올 때까지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딱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어떠한 균이 잘 생긴다. 그래서 항생제는 뭐뭐를 쓰고 균 검사가 어떻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바꾼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하지만 일단은 균이 검출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균이 검출되면 거기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이 균이 어떤 항생제에 잘 들고 어떤 항생제에는 내성이 있는지 이러한 검사를 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항생제를 충분히 잘 커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옵나요? 옵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이 유일한 숙주입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체도 없고 증상이 없는 보균자한테서 옵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나에게서 옵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흔한 겨울철과 초봄에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르신들 또는 이제 예방 주사를 맞춰야 되는 연령의 친구들은 지금 잘 챙겨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표가 잘 안 보이시죠? 예방 주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 균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다당 백신과 단백 결합 백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당 백신은 또 이제 제조사가 두 가지가 있고요. 다당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세포의 피막에 다당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이렇게 막 위에 당이 이렇게 우리 돼지 꼬리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다당이 이렇게 대렁대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혈청형이 결정이 되는데 23가지에 맞춰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혈청형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 때문에 일어나는 침습적인 질환들을 75%까지 막아준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른들한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서는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을 해서 다음에 똑같은 녀석이 들어왔을 때 싸워주는 힘, 이것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분들한테서는 무료로 나라에서 접종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아까 이제 우리 크롱프렌즈님 말씀하신 대로 비싼 가격을 내고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이민 오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13가를 먼저 맞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CDC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더 이상 13가를 우선적으로 맞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혹시 23가를 맞았으면 23가를 우선적으로 맞춰라 라고 조금 가이드라인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먼저 내가 13가를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맞으시지만 굳이 13가를 맞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23가를 맞으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당 백신이고 단백결합 백신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다당 백신을 소아한테 주면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면역이 체계가 조금 다른 문제 때문에 면역 원성이 제대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당류를 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항체 생성이 잘 안 돼서 피막 단백질에다가 피막 다당에 단백질 운반체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운반체를 결합시켜서 단백결합 백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단백결합 백신을 만들고 2010년부터 7가가 사용이 되고 2014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13가, 10가가 사용이 됐는데, 점점 가스를 늘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애들부터 막았더니 두 번째로 중요한 애들이 더 많아져서 얘네까지 잡아주고 이러느라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방주사에 있어서 또 하나 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과연 그 나라에서 그 균주들이 유행을 하느냐, 그 균주들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다 커버하면 좋죠. 지금 혈청형 10개가 침습균주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다 커버하면 너무 좋지만 굳이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게 유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막아줘서 이 아이에게 나쁜 거? 내가 아닌 거를 많이 넣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는 거죠. 우리가 백신은 다다익선일 수도 있지만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커버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이 커버해줬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은 의사와 보호자가 같이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되고, 제가 옛날에 잠깐 클리닉에서 몇 개월 근무를 할 때가 있었어요. 동네 소아과 병원에서. 근데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선생님, 패구기는 무조건 많은 거 주세요. 무조건 많다고 좋지 않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왜 그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우리가 모든 게 투자가 그렇잖아요. 조금 투자하고 많은 효과를 보면 좋겠죠. 그러면 요만큼 투자하고 요만큼 효과 보는 거랑 요만큼 투자하고 똑같이 효과를 본다면 과연 우리 아이에게 굳이 많이 줘서 열이 더 많이 나게 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런 거고요. 어쨌든 10가와 13가가 조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심플로릭스 보시면 디프테리아 결합 혈청형, 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결합 혈청형. 그래서 여기도 디프테리아가 있지만 꼭 자기네가 뭐 하나 더 넣었다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죠. 바로 GSK인데 GSK에서 자기네가 숫자는 적대요. 3개가 적어서 어쨌든 불리하대요. 근데 제가 앞에 가다실이랑 서바릭스 얘기를 할 때도 GSK는 무조건 조금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GSK에서 물론 1년 근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답답했거든요. 아니, 이놈의 회사는 왜 미국처럼 공격적으로 많이 써가지고 좀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만족을 해줄 수가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GSK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회사의 문제라는 생각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보면서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약회사도 미국 회사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유럽 쪽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네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 중에서 우리가 뇌수막염 백신을 맞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의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그 넌 타입 오브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 타입이 요즘 들어서 아이들에게 중이염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자기네가 중이염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중이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그 논문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회사 측에서도 그 논문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0가를 쓰면서 더 13가에 비해서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중이염에 대해서 조금 더 넌 타입 오브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텍션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13가는 10가보다 3개 더 커버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넌 타입 오브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B가 있고 여기는 3개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출 거잖아. 그냥 폐렴구균을 왕창 다 커버를 하겠다. 더 많이 커버하겠다. 또는 나는 중요한 거를 막으면서 중이염 쪽에 조금 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써볼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실지는 조금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폐렴구균 13가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 성인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아에게서는 소아에게 맞는 거를 줘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폐렴구균 예방주사는 단백결합, 다당 백신 이렇게 2가지가 있고 다당 백신은 소아한테는 쓰지 않고 성인 위주로 쓰고 폐렴구균 10가, 13가 단백결합이 있는데 10가는 소아한테서만 쓰고 13가는 성인한테서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 글씨가 엄청 안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요. 갑자기 비장 수술을 해야 되거나 와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골수를 죽이는 그러한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리세팅이 되는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껍질이 있는 균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래서 폐렴구균, 수막구균 이러한 균들에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주사를 미리 주고 비장절제 수술을 한다거나 와우 이식 수술을 하는데 최소 2주 정도의 간격을 주고 주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거나 갑자기 무슨 다른 수술을 하다가 비장 쪽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떼어내야 된다. 그러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미리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수술 후에 회복이 되자마자 빨리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폐렴구균이 없는 지역에서 사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폐렴구균 주사를 제때 2, 6개월에 못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또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내가 폐렴구균 주사를 1차를 몇 살에 맞았고 지금 나이까지 몇 개를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주사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맨날 헷갈려서 예방접종 지침서를 보고 다시 한번 컨펌을 하고 주사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따로 소개드리지는 않겠지만 폐렴구균 예방주사는 건강한 소아 그리고 65세의 성인분들이 맞으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응급 상황, 수술이라든지 치료에 맞춰서 접종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아까 화이자의 코로나 예방주사를 다른 주사와 같이 맞아도 됩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거 말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혹시 2, 4, 6개월에 수막구균 예방주사를 맞추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때 제 개인 채널에서도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주사를 국가 예방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 예방주사 사업에 들어가려면 그 균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 분포,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가 플러스 여러 가지 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계산이 되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2, 4, 6개월 기본 접종을 맞을 때 나라에서 수막교균을 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막교균을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예를 들면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 사신다거나 외국에 나가셔야 된다거나 많은 이유들로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서 혹시 프리베나 13이랑 메낙트라를 같이 맞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가 면역에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수막구균 주사를 줄 건데 메낙트라랑 프리베나를 쓸 거다라고 하면 동시에 맞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파피그님 수막구균도 많이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남은 주사가 예방접종이 한 2-3개 되는 것 같은데 수막구균도 한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방주사를 하나씩 다루고 있어요.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방주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딱히 어디서 이것들을 찬찬히 하나씩 설명을 해줄 기회가 저도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댓글을 보니까 절대 안 맞을 건데 제가 강요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다는 뉘앙스의 댓글도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방주사를 정말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도 소아한테까지 18세까지 17세까지 연령이 낮춰졌는데 저희 아이가 만약에 13, 14세였다 맞출 거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새로 나온 얼마 되지 않은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맞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강요드린다고 제가 맞춰드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의사들은 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윤희님, 화이자 3차 예방주사 맞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독감주사 맞으셨습니다. 저번 주에 독감 접종했으면 2주 후에 맞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맞거나 아니면 2주 정도 뛰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독감 예방주사는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그래도 빨리 완료를 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부터 원래는 전통적으로 독감 유행철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맞춰라라고 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맞아야 되는데 아직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폐렴구균 백신 맞고 부종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부종이 접종 부위의 부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예방주사의 가장 흔한 합병증, 가장 흔한 부작용은 맞은 부분의 부종입니다. 빨갛고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있는 게 가장 많은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폐렴구균 백신을 맞고도 그쪽에 부종이 생기실 수가 있죠. 폐렴구균 접종 암수술 하시고 맞으셔도 되십니다. 폐암 수술 하셨군요. 폐암은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성적이 좋고 특히 임상 같은 경우에서도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가 좋으실 것이고 걱정 안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수술 후에 후유증, 합병증 없고 잘 회복을 하셨다라고 이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4월에 나라에서 무료 접종을 하셨는데 10월에 의사실수로 또 맞으셨어요. 4월 6개월 괜찮습니다. 저희가 정말 제가 죄송한데 제가 이 순서를 조금 까먹었거든요.
23가랑 13가랑 맞은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른 두 가지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조금 비용을 내시기는 했지만 굉장히 잘 맞으신 거예요. 23가를 맞으셔서 충분히 충분히 많은 항원에 대해서 예방을 하셨고, 그 다음에 13가를 맞으셔서 면역원성을 더 높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가시게 되는 어르신들이 미국 갈 때는 예방주사를 뭘 맞았는지 제출을 하는데 65세 이상에서는 한동안 두 가지를 다 맞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혀 문제 없으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오히려 돈은 조금 쓰셨지만 나는 양쪽으로 다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있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후로의 폐렴구균 주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면 유난히 졸리죠.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면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또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벗은 거에 비해서 쓰면은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졸리지 않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과학적 추측이 있습니다. 폐렴을 앓은 분도 맞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홍콩알매님 정말 안 그래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폐렴을 일으키는 혈청형이랑 우리가 들어있는 주사에 들어있는 혈청형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 겹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맞은 거에 대해, 내가 걸린 혈청형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면역을 가지시려면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렴, 특히 세균성 폐렴을 앓으셨고 그 중에서도 폐렴구균이 나오셔서 항생제 치료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복이 다 되시면 폐렴 예방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릴 게 폐렴구균 예방 주사지 폐렴 예방 주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는 거지 모든 폐렴을 막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3가 다당 백신보다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이 성인에 있어서 폐렴에 대해서 한 4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반도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을 13가를 맞으면 반 조금 안 되게 예방을 할 수 있고 23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너무 들쑥날쑥 있어서 우리가 아직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독감 백신 맞으실 때 한 번에 맞으셔도 됩니다. 같이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원 자주 가시는 것도 힘드시니까요. 예방접종하고 바로 운동하는 거는 저희가 예방주사를 맞고 잘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쉬시면서 면역 효과가 잘 일어나게, 그리고 어쨌든 우리 몸이 내가 그걸 걸렸다고 생각하고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셨다가 몸살이 오시거나 또는 감기가 걸리실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정도는 잘 쉬시고 그 다음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젊은 사람은 절대로 맞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한 40년 후에 65세 이상이 되시면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젊은 사람들은 폐렴구균에 걸려도 대부분 침습 질환으로 넘어갈 일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면역이 선천적으로 저하가 돼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없기 때문에 성인들은 절대로, 건강한 우리 같은 성인은 맞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폐렴 백신하고 폐렴구균 백신이 다른 게 아니라 폐렴구균 백신인데 그냥 폐렴구균에서 구균을 빼고 폐렴 백신이라고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폐렴 백신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정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고 폐렴구균 백신이 맞습니다. 54개월 아기인데 폐렴구균 주사를 맞지 않으셨을까요? 보통 2, 4, 6개월 그리고 15, 18개월에 맞기는 하는데, 만약에 맞지 않으셨으면 지금 가셔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주사를 어떠한 스케줄로 어떻게 맞으실지, 왜냐하면 제가 이 앞에 어떠한 스케줄을 맞으셨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병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54개월이면 폐렴구균 주사를 안 맞으셨을 리는 없으십니다. 릴리님 30대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폐렴 주사, 폐렴
구균 예방주사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아끼셨다가 65세 이후에 맞으시고 지금은 잘 마스크 쓰시고 손 잘 씻고 건강하게 재밌게 생활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인가요? 만약에 폐렴구균 주사를 65세가 안 됐는데 13가는 무조건 비급여시고요. 13가는 65세 성인분들이 맞으셔도 비급여십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는 65세 이상의 23가 다당류 백신, 그 다음에 소아에 있어서 단백결합 백신만 급여가 아니라 그 예방접종 사업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요즘 폐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독감 그리고 여러 가지 백신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주사는 맞을 수 있는 것들은 안전하게 증명이 된 것들은 맞는 게 좋습니다. 캠파피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남은 백신이 뭐가 있는지 봤더니 수막구균이랑 로타 백신이 있더라고요. 로타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성인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아들, 특히 소아도 굉장히 영아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서 다음 주에는 제가 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로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수막구균 주사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맞춤형 항장설님 케이프 마스크 쓰고 주무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뭐 단체 생활을 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단체 생활에서 주무셔야 된다면 꼭 마스크를 쓰고 주무셔야 된다면 면 마스크 중에서 3중으로 제대로 잘 된 그런 면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로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KF 마스크는 못 주무실 것 같아요. 힘드셔서 자꾸 깨실 것 같고 수면의 질도 좋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맞습니다. 훈S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데노바이러스는 요 가을철에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가을철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데 그래프를 보면 이 전해에 비해서 아데노바이러스 그래프가 조금 삐죽 올라와 있어요. 아데노바이러스는 목감기가 많이 걸리고 눈곱도 많이 끼고 열도 많이 나고 특히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배 아프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나면 무조건 코로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데노바이러스일 수도 있으니까 다니시는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날씨가 확 추워져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기는 하겠지만 늘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로타 예방주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재미있는 한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